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주가는 좀 스테이블하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9월부터는 주가가 한 차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세계 증시 다 뒤집어진다. 이게 8월 초 전 세계 시장을 폭락시켰던 여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UBS는 60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도이체방크는 2.6경 원?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청산 끝난 걸까요? 앞으로 또 이렇게 발작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강재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 달 만에 뵙나요? 예,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안 됐습니까? 그 사이에 국내외 증시가 한번 뒤집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8월 2일과 8월 5일의 폭락장에 살아남으셨습니까? 예, 아무튼 그때는 전체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에 잘 매수를 전환을 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았다가 아주 싼 값에 사들이셨구나. 그렇죠. 완전 다시는 못 올. 5년 빠르면 5년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박앤세일이 한 번 왔었던 거죠. 그러면 대박앤세일 때 우리 부장님은 어떤 걸 쓸어 담으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놨던 것을 비중을 일시적으로 많이 실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저는 현재 포트에서는 조선주의 비중이 좀 높다. 조선. 네네. 조선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되지 않아요? 이거 사실 조선주가 주가가 갈 만한 근거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주가가 쉬었습니다. 조선은 사이클이 막 한 30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길게 보십니까? 어쨌든 한 3년, 4년 정도 장기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그런 기간 농축이 있었고 응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승은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은 조선주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치고 그러면 기승전결 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선주는 현재 시작 단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급락했을 때 조선주들은 그냥 비중을 갖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 많이 담았던 것들은 많이 밀렸던 반도체나 전력기기 섹터를 더 많이 담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회로 매매를 위한 방법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고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바닥에서 잘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나 전력기기 섹터들을 주가를 매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지금 온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좀 고민스러운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이 됐어요. 특히 미국장은 폭락하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6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8만 원대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도 거의 20만 원까지 머리를 치켜 들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단기간에 빠졌다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할 만합니까? 좀 더 킵하는 게 좋습니까?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폭풍이 크게 온 이후에 평화가 찾아온 날씨. 하늘이 되게 맑네요. 그럼 지금은 아주 편안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장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무너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천천히 상승하는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바닥에서 정말 잘 잡은 개인 투자자들 그때 운 좋게 현금을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부 비중 조정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견조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피로도는 좀 쌓여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간에 그때처럼 흔들린 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나는 여기서 리밸런스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9월 되는 시점부터는 또 판세가 바뀔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비중을 살짝 줄여서 그때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해서 올라온 종목들, 네. 조정이 많이 나왔다가 V자 급반등한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청취자들이 게시판에도 많이 그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경기 방어주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저는 식품 담았어요. 뭐 통신 담았어요. 그리고 지금 담배 관련주도 올라가고 이런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지금 섹터에서는 약간 주도 섹터에서 벗어난 느낌은 있긴 한데 음식료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들 이 성격의 종목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강세가 나왔던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시점에는 나스닥에서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당히 크게 폭락했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가 되면 기술주가 폭락하느냐 좀 의문을 그러게요.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과거 45년간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2001년도와 2007년도 그리고 2019년도 이 금리 인하했을 때 나스닥 기술주가 상당히 크게 폭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금리 인하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아사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바로 기업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데는 사이클도 필요할 거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언제 상승하느냐.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 회복 국면이 잘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정부에서 추가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때 경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과 국내에서부터 증시는 오히려 급반등을 했거든요. 유동성 장세. 그렇죠. 네. 시장이 엄청나게 유동성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인행되는 시점인 9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는 주가는 좀 스테이블하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9월부터는 주가가 한 차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타이밍은 이 미국 정부에서 네. 카드를 만지작하는 거죠. 유동성 풀겠다. 근데요, 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과거와 현재 금리 인하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언급하신 그 상황들은 경기가 꺾인다는 게 명확했던 그런 시점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경기를 보면 분기 성장률이 2% 중반대 나오고 네. 물가도 안정적으로 빠지고 고용이 좀 식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말 그대로 골디락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랑은 좀 다른 상황의 금리 인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가지 봐야 될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나온다. 그러면 양적 완화 카드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사실 특별히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시기에 가서 흐름을 봐가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9월쯤 됐을 때 금리 이번에 잭슨홀 미팅 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급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 섹터, 소비재다라든지 뭐 음식료 이런 종목, 민감주 말고 방어재 선주 갖고 있는 종목들, 과거에 나스닥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음식료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금리가 인하가 단행되면은 바로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음식 먹는 거를 좀 더 사 먹겠지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300만 원 내던 거를 한 2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 그 외식 한번 하죠. 그죠. 30만 원이면 고기 한번 하죠. 구워야죠. 이런 효과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주들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것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약간 잊혀졌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쪽은 어때요? 2차 전지는 더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너무 싼데요. 그 고점 대비 생각하면.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단타 성향의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앞서 조선,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이런 종목들은 아주 실적이. 장기간 조정을 겪었거든요. 네. 힘을 응축시킨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도 역시 그 힘을 응축시켜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강세로 가려고 한다면 리튬 가격이 상승되는 시점인 한 내년이나 늦으면 내후년까지도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 외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2차 전지 대세 상승은 조금 시기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네. 바이오는 정말 응축 기간을 충분히 겪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폭락을 하면서 응축 기간을 겪었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고 그동안에 매집 세력들이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2차 전지보다는 흐름 자체가 다르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조정 시 상당히 강한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업종 중에 하나도 바이오 종목이고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 바닥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거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번이라도 성공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정에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 딱 대표 생각나는 종목이 뭐 리가캠 바이오, 네. 뭐 오스코텍 또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라이센스 아웃 성공했던 기업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하고 있어 요거만 알려주는데 말고 실제로 성과를 좀 냈던 그런 곳들. 네, 그렇죠. 그래요. 과거에 그런 곳들. 1등 했던 학생이 실적이 성적이 잠깐 떨어져도 네. 다시 1등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1학기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그 리뷰를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은. 네,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많은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들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로 수혜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우리가 캘린더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잭슨홀 미팅.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다 하면은 세계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을 때 급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건 엔비디아가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여기서 더 오른다. 전고점 뚫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네. 실적은 28일 날 나오고 네. 사이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실적을 보고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적까지 확인하고 좀 줄일까요? 아니면 잭슨홀과 실적 발표 사이에 좀 줄일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네. 게 소화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화제. 네. 일괄적으로 일부 줄이고 나면 마음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현감을 갖고 있는 거. 아, 그렇죠. 그때 네. 손절하라고 하셔서 네.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네. 과연 내가 될까? 이렇게. 네. 자,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결국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홀짝 게임 같아요. 그래서 잭슨 홀짝 미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한 시그널을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급반등할 건데 단기적으로 피로는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이걸 상승을 즐기는 거는 맞고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좀 천천히 올라가는 지금 시장 국면 평화의 골드락스 국면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차익 신호를 해놓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크게 비중 조절한다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수준에서는 그래도 네. 현금을 조금 확보해놔야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면 한번 기술주의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직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는 기대감으로 상정해 있을 때는 여전히 주가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잭슨 홀 미팅 때 그런 기대감을 더 크게 실어줬을 경우에는 아주 일부는 좀 줄여나가겠다. 그럼 급반등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세 개로 나눠 놓으면 되겠네요. 일단 세 개로 나눠서 요 주머니 하나는 그때 급반등 나오면 하나 털어내고 네. 현금으로 장전을 하고 있다가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수익을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요 정도 전략이면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폭락장을 보면서 경험했던 게 네. 뭐였냐면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5% 정도 밀렸을 때 이 정도 급락이면 선물 매수 포지션 바꿔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주식도 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게 더 빨리 빠져서 10%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증시의 힘이 ETF나 또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를 어김없이 증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급락이라는 게 파워에 따라서 크게 확 밀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가끔씩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 내 수중에 20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박엔 세일을 하건 말건 뭐 90% 세일을 하던 내 돈이 있어야 살 테니까. 네. 근데 그거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부장님은 사실 여의도의 선수 중에 한 분인데 급락할 때 아마 이제는 스마트머니로 움직이시는 개인 투자자들 많으니까 이 정도 단기 폭락이면 주워 담을 만해라고 생각을 해서 5% 빠질 때 따라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10% 빠지고 15% 빠지고 이런 장이 되면은 선수들은 만약에 내가 너무 일찍 따라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에 대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5% 빠졌을 때 이거 일부 네. 1억 중에 한 1,000만 원 들어갔고요. 네. 7% 빠졌을 때 더 빠지네 이건 바닥이다. 1,000만 원 더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10% 빠졌을 때 2, 3천만 원 확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바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예의치 않은 이거는 시장에 누가 봐도 엄청난 급락이고 기회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계속 주식을 물타기 들어가는 거죠. 일부적으로.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개별 종목으로 네.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이제는 물타기해도 돼.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5%, 7%, 10%는 지수를 기준으로 네, 말씀하신 지수 거다. 기준입니다. 네네. 지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팁으로 하나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이 약간 됐습니다만 상흔은 남아 있고 현금이 사실 아마 그런 전략 개인도 생각은 했을 텐데 돈이 있어야 네. 돈이 바닥나서 아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약간 정신을 가다듬고 양전한 것들 포트폴리오 재구성한다고 하면 주식과 현금과 채권과 뭐 금, 달러 이런 것들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제가 포트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싹 다 짜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 주식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채권이나 금 쪽은 좀 약간 제외하고요. 지금은 주식과 현금 비중 7대3. 7대3.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다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 피로감이 누적됐다. 단기 피로감이 누적됐다. 증시에서는 이렇게 확 알아듣지 못하게 자꾸 네. 암호같이 얘기하시는데 많이 올라서 좀 팔까 말까 손이 간질간질해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너무 급반등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증시에서 정말 실전 그 트레이더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간이라는 건 하루냐 이틀이냐 한 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몇 % 났느냐 결국 그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스타일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에 대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롱텀으로 주식을 들고 가는 포지션은 잘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왜냐하면
놀 수는 없으니까 깐짝깐짝 확 밀리면 눌림목에 사서 네. 오를 때 팔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여러 매니저들도 요즘 단타 많이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매매들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기관이 단타하면 어떡해요? 우리 같은 개미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하겠습니다. 아유 부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장이 미국 장에 비해서 좀 아쉽다, 싱겁다 이런 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장 대비 미국 장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미국 장 비중이 좀 더 높죠. 반반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반반 이상으로. 그렇죠. 사실 묻어둔 거에 대한 종목은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미국 주식? 예. 미국 주식 어떤 거? 기술주 중심인가요? 특정 종목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네, 뭐 기술주 중심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면 크게 틀리진 않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비중을 많이 늘리기 시작한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업종과 완전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지금 비중을 좀 계속 늘려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동안 약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쪽 그런 쪽으로 돌아보신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의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요건 어떻습니까? 왜 폭락장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가 좀 바뀔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러셀 2000 같은 거 들여다보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네. 국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말고 다른 거 좀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느 쪽을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섹터가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동조하고 싶습니다. 섹터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변하는지는 정말 예의주시해야겠죠. 시장을 날마다 보고 공부하셔야 될 텐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마지막 메타버스가 마지막 텐베거가 될 수 있다. 텐베거라는 게 10배짜리 주식이 나올 수 네,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메타버스 얘기 지금 잠잠하던데 어느 쪽이 그렇게 유망해 보입니까? 자, 메타버스 다시 올 세계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때 허풍이었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을까요? 아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네. 저는 메타버스는 언젠간 다시 오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정고점까지 주가가 반등했을 때 지금 주가가 80% 90% 밀려 있으니까 그럼 기술적으로 10배 가능하네요. 10배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앞서 조선, 음식료, 화장품 다 3, 4년 이상 아주 절어있던 업종이고 묵은지죠 묵은지. 그렇죠? 메타버스 현재 그렇습니다. 아. 완전 묵은지처럼 네. 완전히 바닥에서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때문에 힘이 농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거기에서 음식료는 주가가 3, 4배 오르게 되면은 적정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힘듭니다. 미래의 가치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30배를 줄 건지 50배를 줄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적정 밸류가 없는 미래 가치 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장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업종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행보해있던 네. 종목들 중에서 메타버스가 그나마 하나가 남아있다. 그 업종이. 네, 저희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재현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